안녕하세요.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위기 때 더 강한 아마존 초격차 시스템 포에버 데이 원. 이 책이 인쇄가 언제 됐냐면요. 2020년 7월 20일 날에 초판 인쇄가 됐어요. 오늘이 24일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 손안에 들어온 게 아니죠. 제가 이 책을 받은 지는 열흘 전에 받았거든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 책을 보내드릴 테니 리뷰를 좀 해달라고. 저는 좋죠. 공짜로 책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저한테 딱 왔는데 이 책과 함께 거기에 A4 용지에 몇 장이 이렇게 동봉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리뷰해달라는 가이드 라인 같은 거, 그런 거였었어요. 저는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를 쓰는 작가잖아요. 저자이잖아요. 근데 블로그 마케팅 분명히 하죠. 출판사에서. 근데 저 책도 블로그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제 책을 왜 받아보고 싶은가 그 일을 적어서 보내드리면 한 5분에서 10분한테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리뷰한 거를 뭐 예스 뭐 24나 뭐 이런 데 다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리뷰를 본 사람들이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면서 책을 구매를 하게끔 유도하는 마케팅이죠. 근데 저는 제 책을 그렇게 리뷰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의 진짜 실질적인 리뷰한 그 내용을 보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달라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은 공짜로 받아서 좋은데 그런 가이드 라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냥 버렸어요. 내 원하는 건 내 견해를 원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의 나팔수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책 다 읽어보니까 뭐 내용이나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굉장히 제가 훌륭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저자, 박정준 샤인플로우 대표,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졌자의 저자, 잭 웰치, 제네럴 일렉트릭 회장, 포춘, 조니 테일러, 미국 인력관리협회 사장 겸 CEO, 레리 보시디, 한유엘 전 CEO, 베스트셀러 실행에 집중하라 공동저자, 지오프 콜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포춘 수석 편집인, 찰린 리 포레스터 리서치 애널리스트, 베스트셀러 파괴적 사고 저자, 데이브 얼리치,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교수, 조직을 재발명하라 공동저자, 마이클 제이, 그래프 아메리칸 어리큐드 회장 겸 CEO, 이반 세덴버그, 전 버라이즌 CEO, 존 리드, 전 시디코프 CEO. 뭐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뭐 이분들도 이 책을 다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는 램차란이네요. 지난 35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작가, 강연자로서 많은 선두기호. 그러니까 사업을 직접 한 사람은 아니고 컨설턴트가 쓴 책이네요. 제가 요즘에 새로 읽는 책이 김승호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사업가 있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지금 또 읽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냐면 제대로 사업해서 돈 벌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저술하고 출판해서 그걸로 돈을 번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의문이에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모든 일이 고객에서 시작되어 고객으로 끝나는 회사, 하루하루를 데이원으로 시작하는 설렘과 생동감이 충만한 조직, 아마존의 이러한 조직 문화는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경영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아마존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대기업병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창업기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되살리고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 감사했다. 인터넷에도 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님이 적극 추천한 책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까? 솔직히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뭐 나이 가지고 뭐 연배는 따진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 이분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저 전종훈 회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병철 회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건희 회장님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나라에 그 훌륭한 사업가들이 많은데 재벌 2세들이 제대로 사업 이어봐서 더 똑바로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 정의선 씨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대단한 걸 이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자, 그래서 한번 이분이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셨냐 하고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이 현대자동차가 2014년도에 삼성동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 대금이 10조 5,500억 원이에요. 근데 난 뉴스에 보면 자동차 회사가 수익성이 불확실한 부동산 개발에 10조 이상을 투자한 건 정말 무리수를 둔 거다.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였었어요. 이 책을 딱 보면서 폭스바겐이라는 회사 알죠?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 곳이 11곳입니다. 자, 독일의 아우디, 포르쉐, 만 이런 세 가지 브랜드, 이탈리아 부가티, 람보르기니, 두가티는 또 오토바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영국의 벤틀리, 그리고 프랑스 회사도 있었고, 스페인의 세아트, 스웨덴의 스카니아, 체코의 스코디, 이런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10조 5,500원을 들여서 땅 부지를 살 게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 그리고 매물인 기업 M&A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샀었어요. 저 자동차 회사를. 자동차 기술이 현대자동차가 진짜 뛰어납니다. 뛰어나지만 전 세계에 깔려있는 유통망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시스템이라든지 인재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를 인수해가면서 아니면 또 새롭게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팀을 또 개발하고 개발 연구팀을 굉장히 지원해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켜야 되는데 땅을 샀다는 게 그래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님 대단하십니다. 그걸로 그때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어야 되는데 땅을 인수한 걸 후회하면서 이 책 보면서 놀라는 건가? 아마존이라는 회사는요 수많은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회사였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익이 전혀 안 났었어요.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했던 일이 새로운 거를 계속 개발하고 자기네가 운영하는 거에 이걸 개발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걸 계속 개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대단하신 분인 것인 거죠. 저는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를 처음에 책이나 파는 그 회사로 알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을 많이 보면서 이 회사가 엄청난 회사다. 그래서 이제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회사로 성장한 회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건 진짜 무모한 짓이죠. 자, 그래서 그중에 이제 반가운 분이 김남도 서울대학교 교수.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2002년 트렌드 코리아. 저희 이 책을 이게 한 19년간인가 이렇게 지속되는 시리즈물로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이 책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금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주에 관한 먹고 자고 입는 그것에 대한 거를 분석해서 올리는 그런 책이에요. 이게 주도하는 사람이 김남도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아마존의 선장세는 혁명적이다. 유통업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비결은 바로 촘촘하게 짜인 6가지 경영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영원히 첫날의 초심을 지키자는 Forever Day One 문화는 아마존이 지난 25년 동안 끊임없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동력이다. 이 책에 그 놀라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분의 이런 서평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관심 있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관심 있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메모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 밑줄 쳐놓은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밑줄 쳐니까 그거를 이제 읽어드릴게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머릿말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경영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 저자가 쓴 얘기죠. 한국 독자가 아마존에서 배워야 할 것들. 그 어떤 기업과 산업, 국가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새로이 등장하는 소프트웨어 언어들의 강력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대응의 미운적인 기업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제프 베조스는 알고리즘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72억 명의 전 세계인들에게 빠르게 제공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이러한 비전으로 아마존을 창업해 고객과 최종 사용자의 엔드-투-엔드 고객 경험을 변화시켰다. 프리스턴대 졸업 후 이 알고리즘들을 주식거래에도 사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를 번 콜롬비아대 교수 출신 데이브 쇼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함께 일했다. 그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큰 인터넷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베조스는 회사를 나와 직접 사업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게 된다. 디지털 도구에 지칠 줄 모르는 의욕으로 무장한 베조스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험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GE, 허니웰, 토요타, 월마트 등으로부터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영입했다. 현재 아마존의 시장 가치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성공하게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고객들은 종종 아마존의 의사결정 비결에 대해 내게 질문을 하곤 했다.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가운데 이 책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어느 기업보다 앞서는 디지털화를 구축한 것도 큰 역할을 했지만 베조스의 천재성은 무엇보다 그의 영리한 사업 감각에 있다. 아마존의 경영 전략들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영자와 관리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던져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공급망이 무너지고 고객의 니즈와 기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이미 한국은 가전, 건설, 자동차, 수출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때이다. 램과 줄리아로부터. 네, 우리나라를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해주셨네요.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서문.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왜 지금인가? 21세기 대부분의 경영관리 시스템은 군대와 교회 등 가장 오래된 형태의 조직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다. 군대와 교회의 관리 시스템을 모방한 기업들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돼 있다. 그러던 중 기업의 경영관리 시스템에 중요한 혁신이 일어났다. 듀폰의 피에로 듀폰과 제너럴 모터스의 알프레도 슬론이 1920년대에 사업부제 조직을 처음 만든 것이다. 이후 1960년대에 매트리스 조직이 세계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처하기 위해 생겨났다. 1980년대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골치는 운영 시스템 개념을 고안해냈다. 하지만 제골치가 고안한 운영 시스템 역시 실행의 강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계층 구조의 수요가 많았고 관료주의적 비능률이 팽배했다. 또한 의사결정을 느리고 제조사와 최종 사용자 사이의 거리 역시 여전히 멀었다. 자, 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그래프가 아마존의 시장 가치 그래프예요. 보이시죠? 맨 처음에 1988년대에는 그냥 0에 가까웠어요. 시장 가치가. 근데 지금은 2019년에 1조 2천억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옆에는 아마존의 매출액이에요. 자, 그래프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96년도에 거의 0에 가깝다가 매출액이 2020년에 3,347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거죠. 이런 그래프를 회사가 선정하면서 본 적은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의 경영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 원칙.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고객 집착 비즈니스 모델, 지속적으로 인재의 기준치를 높여주는 인재풀, AI 기반 데이터 측정 지표 시스템, 완전히 획기적인 발명기계, 신속하고 탁월한 의사결정, 6. 영원한 데이원 문화. 아마존은 해를 거듭할수록 포에버 데이원, 영원히 첫날처럼,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게 기업 문화인 거죠. 이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의 규모와 확장성, 스타트업의 속도와 민첩성, 조직 역량의 지속적인 혁신을 결합해 영원한 데이원 조직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베조스가 이 초심, 데이원, 첫날, 창업한 첫날을 잊지 말자. 이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나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병적으로 이거를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그 수준이 뭐냐면 무조건 고객 위주예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어떻게 나가면 쟤를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겠다. 쟤네가 이런 전략을 쓰면 우리는 이런 전략을 써야지.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객 하나만 보고 가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고 또 계속 고객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읽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저 정도까지 해야지 기업을 저렇게 크게 세울 수 있나? 이런 생각. 그리고 인재, 새로운 인재를 찾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큰 회사들은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수많이 중요한 내용, 좋은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 인재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권오현 회장 아시죠? 삼성전자 회장을 역임했던 분이신데 초격차란 말이 아까 이 아마존 이 책에서도 나오고 여기도 초격차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격차란 뭐냐면 남들보다 잘하는 1등이 아니라 진짜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그런 격차를 벌리라는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 그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일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한테는 그 평가 보상이 따르게 되죠. 그러면 이 권오현 회장은 어떻게 인재들을 다루었나? 그 평가 보상은 어떤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직을 관리할 때 공정하게 직원들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은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니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평가는 공정해야 하고 보상은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와 보상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덱스에 따른 평가 지표죠. 따른 신상필벌의 원칙이 가장 적절한 평가와 보상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이 있으면 큰 보상을 해주고 과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소재를 가려줘야 합니다. 신상필벌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인덱스를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평가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덱스를 따라야 합니다. 리더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 직원을 평가하면 조직 전체가 한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인덱스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구성원들은 왜곡된 인덱스에 자신의 성과를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높이 평가되고 반대로 회사의 성장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저평가된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평가받은 인덱스 항목 중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누가 그 평가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22개월 했다 그랬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그 정도 됐겠죠. 그때 팽배했던 건 뭐냐면 아부를 잘해야 된다. 진짜 윗사람 비유 맞추면서 이건 아닌데도 그러한 어떤 안건이 올라가고 그런 거를 굉장히 조직 문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가능했을 때예요. 지금은 진짜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AI하고 이 디지털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심해져서 솔직히 실력이 없고 그렇다면 어떤 개인도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거기서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랬지 뭐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그런 거를 진짜 후진 기업에선 찾아볼 수 있지만 삼성 같은 아마존 같은 이런 큰 구글 같은 이런 데에서는 있을 수조차 없는 거죠. 세계 일을 하려면 이런 그 인사나 이런 조직 문화가 굉장히 현대화되고 미래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에 대해서 이 권오현 회장은 4P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직원들의 인재들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수준을 높여서 많은 인재를 뽑아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룬샷을 리뷰를 했는데 너무 못했는지 많이 조회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넘버 원이에요. 이 룬샷이라는 책이.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팀으로 일하는 사람의 동기부여 설계 공식, 연봉 상승률 막 이러면서 여기 어떤 도표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조직을 춤추게 하는 방정식, 연봉과 지불이라는 동기 요소를 통합해서 점검해보면 조직의 인계 규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매직 넘버 M이다. M을 넘어가면 균형점은 프로젝트 업무를 선호하던 곳에서 사내 정치를 선호한 쪽으로 바뀐다. 인계점 아래일 때 직원들은 룬샷을 성공시키는데 힘을 모은다. 인계점 위로 올라가면 개인마다 자신의 경력 관리를 더 중요시하게 되고 사내 정치가 출현한다. 자, 얼마나 이제 보상과 조직과 이런 뭐 승진과 이런 게 중요하냐면 이런
지금 이후에 올해들 나온 책인데 초격차, 인재관리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트렌드 코리아의 이 김남도 서울대 교수도 여기를 할애해서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 직장인들이 원하는 어떤 보상 시스템 같은 거, 트렌드, 공정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배경, 한국인의 평등의식, 세계적인 공항으로 명성이 자자한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 바로 여느 국제공항이라면 을에 존재하는 패스트트랙이다. 런던의 히드로 국제공항, 파리의 샤를 드공 공항 등 세계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1등석 승객의 빠른 입국을 돕는 패스트트랙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중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실패했다. 한국인의 평등의식이 강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다. 왜 한국인은 평등의식이다 이다지도 높을까? 높은 인구 밀도 탓에 사회적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지난 100년간 사회구조가 격변을 거겼기에 지위와 성취의 상대적 변화가 극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혹자는 한국 사회 내부에 퍼져있는 부의 불평등성과 그로 인한 계급 불평등성의 심화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럼 국회의원들을 보면 왜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거죠. 왜 똑같은 경제성장에서 뛰어가지 않느냐. 왜 쟤는 나의 50m 앞에서 뛰어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 20대가 우리 이번에 여당을, 집권당을 좀 응원하는 게 비율이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죠. 요즘 직장인들은 이런 말도 한답니다.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임원은 어떻게 연봉 책정이 된 거야? 예전엔 그게 아니죠. 임원이 얼마를 가져가건 건 상관하지 않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저희 임원의 연봉은 왜 몇십억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원이 하는 일은 열심히 뛰는 일이 아니랍니다. 임원이 하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올 수 있는 그 큰 결정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임원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심이라는 건 임원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인재에 대해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여러 책들이 이렇게 중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읽다 보면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주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안 사서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인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프 베조스란 인물이 그 인재를 뽑는 데 대해서 계속 기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연봉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리후생을 더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탑 옵션 이런 거를 많이 줘요. 그리고 굉장히 빡세게 일을 시킵니다. 전 솔직히 제가 만약에 회사를 골라서 그러면 아마존에 한 사람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일을 열심히 시키는 거죠. 개인적인 삶도 없는 것 같고 하면서 야, 나 아마존 일에서 세계 1위가 됐지만 이런 회사는 참 그러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받았고요. 베조스가 만든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다음 같아서는 안 된다. 신세한탄, 자기 목소리 내지 않기, 변화에 대한 회피, 통제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에너지 낭비,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위험 감수에 대한 두려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같은 실수의 반복,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분노, 실패를 겪은 후 포기하는 자세,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 즉각적인 결과 기대. 이 베조스가 만들어 놓은 이 조직 체계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제가 받은 그 말씀을 이러면 안 된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여태까지 안내해드린 게 70조까지 안내해드렸고요. 그리고 인재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여러 책들하고 안내해드렸고요.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하고 초격차란 책은 제가 조만간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프 베조스가 만든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거대하고 위대하고 진짜 다른 회사하고의 차이를 가늠할 수 없는 초격차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김남도 교수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얘기한 그 말이 생각나거든요.
예전에는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는데 주력을 했지만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어제와 다른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책을 올해 100권 읽어야 되겠다. 그건 제 뭐 지적 능력을 상실시키는 어떤 이유고, 그리고 중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런 거를 어제는 중국어를 못했지만 오늘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이런 식으로 변해간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신경 쓰고 팀을 이뤄서 러닝도 하고 같이 개인 강사를 붙여서 막 이러는 거. 어제와 다른 나의 몸매 이런 거에 집중하는 문화가 이제 지금의 트렌드라고 해요. 그러면 자영업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트렌드 같은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꾸미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초격차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런 책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일개 조그만 10평짜리 가게 매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책들이나 뭐 인재라든가 이런 알바 뽑는 것도 인재를 영입하는 거죠. 시급 8,250원 거기에 딱 맞는 게 아니라 그보다 역량이 뛰어나는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도 업주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책들 연이어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